약 20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현재 남아프리카의 브레데포르트 분화구를 남겼어요. 이 우주 침략자는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고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2배 크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브레데포르트 분화구의 크기는 약 159km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분화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멕시코의 칙술루브 분화구보다 더 작은데 칙술루 분화구는 약 180km나 되며 6,600만 년 전 악명 높은 공룡이 남긴 분화구예요. 하지만 분화구는 영원히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으로 인해 닳아 없어지죠. 그래서 분화구는 예전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브레데포르트 분화구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실제로 28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지대였다는 뜻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엄청났을지 상상해보세요. 아주 거대한 우주함석이 지구를 가로질러 충격파를 보내고 엄청난 산불을 일으키고 기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거예요. 소행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공룡이나 복잡한 생명체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인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칙술루브 소행성처럼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최근 연구원들은 이 소행성의 폭이 최대 25km에 달할 정도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는 속도는 무려 시속 9만 km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브레데포르트가 원래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아볼까요? 약간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20억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침식작용으로 인해 닳아 없어진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한때 얼마나 거대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침식만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분화구의 일부에 새로운 암석층이 쌓이면서 원래 구조의 대부분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융기된 테두리의 작은 조각만 남아있고 이로 인해 화구가 얼마나 컸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화구 주변에 석영이나 지르콘과 같은 광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걸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손상된 결정체를 연구해서 폭발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아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제 소행성의 크기에 대한 최신 추정치가 가장 정확한 추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재앙적인 충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브레데포르트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키고 지구의 생명체를 재구성한 칙술루브 소행성과 달리 지구가 매우 다른 곳이었을 때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나무도 동물도 없었고 바다에는 단세포 생명체만 존재했습니다. 즉, 대량 멸종도 불타는 숲도 혼돈에 화석화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기후를 변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브레데포르트 분화구의 잔해를 연구하는 것이 이 충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록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 충돌에 대해 배우면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소행성 위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20세기 초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아주 최근의 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1908년 6월 30일 어느 따뜻한 아침, 하늘이 갑자기 눈부신 섬광과 함께 밝게 빛났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퉁구스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을 전멸시킨 소행성과 유사한 소행성 충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섬뜩한 문제가 있었는데 분화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폭발은 포드 카메나야 퉁구스카 강 근처 시베리아의 외딴 숲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은 215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걸쳐 약 8천만 그루의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 정도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위력은 경관을 황폐화시키고 땅을 불태우며 수많은 동물을 몰살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하늘에 섬뜩한 빛이 있었고 그 뒤에는 강렬한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불덩어리가 줄지어 나타났다고 해요. 태양보다 더 밝았습니다. 잠시 후 귀가 먹먹할 정도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충격파가 너무 강력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파괴에도 불구하고 폭발의 원인은 분명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대기권으로 돌진하는 유성이 타오르는 유성으로 변화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유성은 너무 빠르게 이동해서 그 앞에 공기가 압축되고 가열되어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유성이 너무 커서 그냥 타는데 그치지 않고 갑자기 폭발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강력한 충격파가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 분화구가 남지 않아요. 1900년대 초 제한된 기술과 외딴 지역이라는 이유로 과학자들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훨씬 후에야 그들은 결국 그것이 대기권에서 물체가 폭발하여 지상에 충돌하지 않고 그 지역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어버스트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25층짜리 건물 크기 정도의 거대한 소행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속 약 53,900km의 속도로 움직이며 지구 표면 약 5에서 10km 상공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일어난 또 다른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지구가 아니라 목성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혜성이 목성 주위를 도는 궤도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너무 가까워지자 목성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혜성이 부서져 여러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로가 0.8km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조각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혜성의 부서진 조각들이 목성에 차례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6일 동안 21개의 혜성 조각이 초당 약 60km의 엄청난 속도로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이는 시속 20만 9천 km가 넘는 속도예요. 그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목성의 대기를 태양 표면보다 훨씬 더 뜨거운 29,400도씨까지 가열시켰어요. 각 덩어리가 충돌할 때마다 연못에 돌을 던질 때처럼 목성 밖으로 거대한 물질 기둥이 날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 기둥 중 일부는 거의 3,060km나 날아갔어요. 그 후 목성의 대기에는 크고 어두운 흉터가 나타났고 잔해가 행성 전체로 퍼지면서 몇 달 동안 그 흉터가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멋진 우주 이벤트가 아니었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어두운 충돌 흔적은 과학자들이 목성 성층권의 바람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충돌은 목성에 빛나는 오로라의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켜 목성의 자기장이 폭발로 인한 입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혜성 파편은 단순히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목성의 대기에 새로운 화학물질을 남겼습니다. 또한 일부 화학물질은 대기 하층에서도 발굴되었습니다. 암모니아와 같은 일부 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었지만 시안화수소나 물과 같은 분자는 오늘날에도 목성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목성의 대기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고 혼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태양계에서 대규모 우주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충돌을 추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행성과 혜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든 거대한 충돌이 행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배우든 이러한 발견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웃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때 화산 분화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글 지도에서 아름다운 마다가스카르 섬을 보면 그들의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거의 완벽하게 동그란 어두운 점이 있어요. 그 양쪽으로 도로가 나 있지만 건너지 마세요. 충분히 확대하면 분화구 한가운데에 집이 있는 마을이 보여요. 표시된 가장 가까운 마을은 8km 떨어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지도를 보면 이곳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이곳에 첫 번째 집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숨어있고 고립된 곳으로 기꺼이 이주했을까요? 이 질문은 미국 뉴스 웹사이트인 벅스팀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 특이한 마을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정했죠. 첫 번째 논리적 단계는 현지인을 찾아 분화구 벽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변의 구글 지도에 표시된 일부 장소가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가짜로 밝혀져 처음부터 까다로웠어요. 진짜 장소에는 연락처 정보가 전혀 없었죠. 그런 다음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의 산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업 및 생물지리학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간단한 구글 검색이나 몇 가지 메시지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곳을 직접 가보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스테리 추격자들은 현지 비디오 제작 회사의 대표와 연락을 취했어요. 그녀는 지진 때문에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제작진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수도에서 마을까지 약 137km를 이동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우기가 한창인 1월로 탐험 날짜를 정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차에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결국 1시간 동안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했죠. 폭풍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미끄러운 지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되돌아가야 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들은 5월 우기가 끝날 때까지 탐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탐사 사이 4개월 동안 복수팀은 이 신비한 장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산은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화산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과 그랜드 캐년보다 더 오래된 9천만 년 전의 산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곳에 있던 화산은 오래전에 멸종했습니다. 분화구를 둘러싼 대산괴는 거대한 알칼리성 고리 복합체예요. 높은 지대와 담수를 이용할 수 있어 한때 번성했던 마을이었어요. 이곳의 토양은 알칼리성 화학물질 덕분에 매우 비옥합니다. 우기가 끝나자 현지 제작진은 분화구한 마을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또 다른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와 도로가 완벽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현지 주민들은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빅 아일랜드 마을의 지도자가 마을을 안내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마을에는 약 50채의 집이 있고 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베실레오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이 과밀해지자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죠.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이곳이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소를 거래했었고 넓게 펼쳐진 빈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옛 집에서 새로운 분화구 마을까지 약 386km를 이동했어요. 이들은 주로 레몬과 오렌지 등 현금 작물을 재배하여 인근 도시의 시장에서 판매해요. 마을을 오가는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물건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 화산산은 약 8,800만 년 전 마다가스카르가 인도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섬은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왔고 그 외로움의 결과는 독특한 동식물로 이어졌어요.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40여 종의 여우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줄리앙 왕에게 만세를! 또한 약 800여 종의 나비가 서식하고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포유류의 92%, 식물의 89%, 파충류의 95%를 이곳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기린 바구미, 표범 카멜레온, 토마토 개구리, 귀여운 포식자 포사, 시파카나 인드리 같은 귀여운 여우 원숭이와 그 외 많은 멋진 동물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곳을 여행하셔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아름다운 다양한 육지 동물이 어떻게 마다가스카르 섬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3가지 주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마다가스카르가 섬이 되기 전부터 일부 종은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조류의 흐름이 느릴 때 아프리카 본토에서 헤엄치거나 뗏목을 타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교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다가스카르에는 공룡 시대부터 약 2000년 전까지의 화석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현대 마다가스카르종의 유전자를 아프리카 본토의 친척과 비교해서 각 동물의 조상이 언제 이 섬에 도착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의 일부 종은 8천만 년 이상 그곳에 살아왔으며 인도 대륙에서 섬이 분리된 이후부터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는 큰머리 거북과 같은 생물들이 6,600만 년 전 공룡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는 더 모험적인 여정을 선택했어요. 이들은 뗏목을 타고 마다가스카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작은 동물의 후손입니다. 예를 들어 여우 원숭이의 조상은 아마도 쥐 여우 원숭이처럼 작은 동물이었을 거예요. 거북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뗏목 없이도 모잠비크 해협을 그냥 떠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약 1300년 전 이곳에 처음으로 인간이 정착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여전히 언어학적으로 미스테리예요. 전설에 따르면 베네치아의 유명한 상인 마르코 폴로가 지리를 약간 혼동해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마다가스카르를 동아프리카의 모가디슈 왕국과 혼동해서 발음을 잘못했고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가 탄생한 거라고요. 이 이름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인도네시아를 가리켜요. 일부 학자들은 최초의 정착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이곳으로 왔으며 이후 이주를 통해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여러 차례 항해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용광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마다가스카르어를 국어로 사용합니다. 프랑스어 또한 널리 사용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바닐라를 사용한다면 마다가스카르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 천연 바닐라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다가스카르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어요. 또한 의류와 직물, 정양, 어패류, 다양한 식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땅에 가축을 방목하고 풀을 즐기게 하는 데 사용해요. 가장 오래된 마을 중 일부는 방어를 위해 거대한 도랑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후에 낮은 지대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죠.